안녕하십니까. 오늘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질환, 갑상선암과 일반적인 혹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진단하는 데까지 이제 왔었고요. 이제는 진단이 됐어요. 그 다음은 뭘 해야 할까를 오늘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갑상선암은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제 진단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질문, 오케이, 내가 갑상선암인 줄 알겠어. 근데 뭐 그때부터 궁금한 게 막 무궁무진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많이 질문하는 것들을 하나 둘 뽑아봤는데, 첫 번째는 아니 암인데 크기와 모양이 중요하다 하더라. 그게 무슨 소리인가요? 라고 해요. 자, 이건 뭐 첫 번째는 분명한 이야기죠. 암이 크면 불리하죠. 초기에 이제 작게 이렇게 발견된 건 훨씬 더 유리한데, 그럼 모양도 중요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모양은 이제 우리가 그 한 가지 암, 뭐 유두암, 뭐 여포성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암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아형들, 서브 타입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좀 더 공격적인 모양도 있고요. 그리고 좀 순한 놈도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유두암이라고 진단되었을 때라도 이 모양이 조금 이상하다. 그리고 조금 이제 퍼져나가는 듯한 이런 패턴을 보인다. 그리고 사이즈가 크다. 이러면 이제 주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이 다 똑같은 건 아니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이, 그러면 위치도 중요해요? 갑상선암은 갑상선암이 있을 텐데 뭐가 다를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갑상선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조그만 조직이죠. 그래서 굉장히 큰 데서는 뭐 예를 들어 한강에 배가 떠 있는 거랑 실개천에 배가 떠 있는 건 많이 다릅니다. 같은 배라도 그렇게 다를 수가 있어서 갑상선암은 굉장히 볼륨이 작은 조직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이 한 군데 있어도 이게 그 갑상선 내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피막을 뚫고 나왔다든지 주변 기관을 침범했다든지 이런 게 중요하고요. 뒤에 기도나 식도, 목소리 신경 같은 게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침범할 수 있는 위험한 위치에 있으면 상당히 그거는 이제 안 좋기 때문에 빨리빨리 손을 써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또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죠. 피막이 침범했어요, 당신은? 라고 하면 그건 무슨 소리예요? 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어떤 기관이든지 다 이렇게 얇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일종의 보호막이죠. 그래서 위암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바깥쪽 피막 경계가 최종 방어선이에요. 그걸 뚫고 나오면 말하자면 삼깁니다. 갑상선암도 마찬가지. 그래서 피막 내부에 있을 때는 조금 안전한데, 이게 암이 거기서 뚫고 나왔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굉장히 멀리까지 퍼져나갈 수 있다. 방어선이 뚫렸으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사진을 보면, 이제 저 사진에 보면 아주 조그만한 암이 내부에 딱 있을 때는 안전하죠. 저렇게 보면. 근데 좀 커졌어요. 커졌어도 아직까지 내부에 있으면 조금 더 안전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 사이즈가 작은데도 바깥쪽 면에 가까이 있으면서 피막을 이미 뚫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종양병기로 삼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위험한 상황이에요. 근데 저 위치가 주변에 혈관을 침범할 수 있거나 기도를 침범할 수 있거나 이런 위치라면 더 위험하죠. 더 위험해지는 건 이런 겁니다. 볼륨이 가장 적은 저런 부분에 생기면서 후두 부위까지 침범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저건 위험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는 암이 아주 사이즈가 작을 때도 그 갑상선 근처 구획을 중앙구획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부위에는 전이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80%에선 전이가 미세 전이들이 있다고 통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런 전이를 무시하지 않아야 되고요. 수술을 확실히 제거해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는 목 옆에 임파선으로 저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지금 저 사진에 보이듯이 저런 다발성 전이가 발생되면 수술을 크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치가 중요할 거고 사이즈도 중요할 거고 피막 침범도 더더욱 중요하다. 그리고 임파선 전이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이가 발생하는 저 다음 단계, 측경부 전이가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은 원격 전이로 전신 전이가 일어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 정도 상태가 되면 우리가 꼭 수술 전, 치료 전에 전신 전이가 얼마나 있는지를 꼭 살펴서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이건 제 그 환자의 저기 보면 날짜까지 나올 텐데, 요새는 이제 1cm보다 작은 암이면 괜찮다고 표현해요. 안전하다. 그리고 피막 침범이 없었어요. 저 사람은 0.9cm짜리. 그러니까 그 카테고리만 놓고 비교하면 안전해야죠. 그런데 이제 목 옆에 임파선으로 전이가 저렇게 화살표 있는 데가 다 전이가 날아간 데입니다.
근데 저렇게 이제 1cm보다 작은 암을 우리가 미세갑상선암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미세갑상선암은 그러면 안전하다는 말일 텐데 아까 왜 이렇게 말이 많냐고 했었잖아요. 말이 많아요. 특히나 미세갑상선암은 수술하자 말자도 말이 많은데 이제 위치도 중요하고 아까 말한 대로 사이즈도 이제 중요한데 그 사이즈가 아무리 작아도 피막 침범이 있냐 없냐를 따져야 되고 임파선 전이도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하겠다는 거죠. 자, 미세갑상선암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논란의 여지가 이걸 굳이 수술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주로 재발하고 심하게 된 환자들을 많이 보는 의사예요. 그러다 보니 이걸 왜 여태까지 놔뒀을까? 이런 후회가 드는 환자들을 많이 봅니다. 빨리빨리 없애버리지 왜 이 고생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사람들마다 이 수술이라는 것의 그 위험도를 받아들이는 감정은 다릅니다. 나는 죽어도 수술이 싫어요 라는 분들도 있고요. 나는 몸에 요 점 같은 요 조그만 게 있는 걸 못 견디겠어요. 나는 빨리 수술 받고 싶어요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전 미세갑상선이 암이 있다고 해요. 그럼 이거 생긴 지 얼마나 됐을까요? 궁금하시지 않을까요? 궁금하겠죠? 자, 근데 답은 없어요. 허탈한데 답은 없는데 옛날 논문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초음파로 보이는 사이즈가 최소 단위가 한 2mm는 넘어가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2mm에 도달할 때까지 한 2년 정도 걸리더라. 이런 논문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자주 인용해서 제가 환자들에게 한 2년은 넘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근거는 희박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게 어떤 거냐면 암이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암이라고 하는 건 어떤 한 세포나 그 근처에 있는 어떤 세포군에 생긴 분자 생물학적으로 좀 이상한 현상이 생긴 거예요. 원래 우리들 몸에 있는 세포는 이제 분열하고 이렇게 커지고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노화가 되고 소멸이 돼요. 우리 여성들 때 벗기는 거 좋아하시죠? 그게 다 노화된 세포들이 벗겨져서 나오는 겁니다. 암세포는 어떻게 되냐면 노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죽지도 않는 거예요. 그걸 불멸화라고 하는데 그러면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이렇게 커지는데 이게 우리 어릴 때 배웠던 수학 공식에서 2의 x승으로 자라는 거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자라는 게 멈추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게 어마어마한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그림은 이제 97년도에 나왔던 논문에서 제가 따온 건데요. 밑에 이제 검은스름하게 칠해진 거에도 invisible라고 해놨어요. 저건 뭐냐면 저 정도 상태에 이를 때까지는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는 것보다 우리가 초음파나 CT나 이런 건 그림자를 보는 겁니다. 그걸 데이터로 만들어서 그림자를 데이터로 만들어서 영상으로 만든 거니까 저 상태는 적어도 한 2mm는 넘어가야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뜻이에요. 저 검은스러운 부분을 지나가면서 곡선이 급격히 확 상승하고 있는 게 보이죠. 자, 저거는 저 논문에서의 요지는 그겁니다. 보이기 시작하면 이미 무슨 일이 생긴 거다. 조심해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갑상선암은 다른 암들에 비해서 저 슬로프가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하지 않고 조금 완만해요. 그래서 천천히 자란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안 자라지는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상 속도는 저 그래프를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수술 안 해도 된다더라. 굉장히 매력적이죠. 암이라고 그러는데 당신 수술 안 해도 됩니다라고. 정말 행복하죠. 자, 근데 이게 이제 역사가 좀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일본에서 이제 일본의 특정 그룹에서 이걸 주장을 했어요. 지켜보자. 그걸 이제 어떻게 했냐면 능동적 감시라고 해석이 되지만 액티브 서베일런스라고 하는 영어 표현을 썼어요. 했는데 그때 발표되자마자 문매를 맞았어요. 그 미국, 유럽, 물론 한국 이런 데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바보 같은 것들이라고 엄청 문매를 맞았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데이터를 많이 모았어요. 해봤더니 조금 시간을 가져도 되더라 라는 데이터를 많이 내놨습니다. 결국은 의학은 데이터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고 나서 2015년에 미국의 갑상선학회가 굉장히 세계를 주도하는 학회입니다. 그 학회에서 그 치료 가이드라인을 내놨어요. 저 액티브 서베일런스라는 것을 어떤 치료의 하나의 방편으로 채택할 수 있겠다. 거기에
액티브 서베일런스를 하나의 얼터너티브 메서드로 채택할 수 있다. 바로 수술하는 것과 달리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능동적 감시라는 이 조건에 해당하려면 1cm보다 작은 미세암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 그리고 이게 다발성으로 발생하면 안 돼요. 다발성으로 발생하면 이게 전이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안 되고 단일 병소여야 한다.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피막 침범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림프절로 전이가 안 일어났을 것, 원격 전이가 없을 것. 이게 기본적으로 다 충족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는 조금 언론에서 보도되기도 했었고 저런 게 이제 논란의 여지가 좀 많은데요. 고령의 나이, 몇 살부터 고령인가요? 잠깐 조심스럽죠? 네. 옛날에는 사실은 저 65세라고 정의를 했어요. 미국에서는. 옛날에는 저도 그랬고 65세 정도 되는 나이 환자가 오면 수술을 고민했습니다. 한 10몇 년 전에는. 근데 요새 65세 사람한테 당신 수술을 어쩌고 하면 몰매 맞을 수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저기의 정의는 65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이 되면 좀 천천히 하든지 지켜봐도 되겠다. 근데 이제 그 다음의 조건이 더 중요합니다. 그 환자가 어떤 심각한 질환이 있어서 예를 들어 심장 질환이 너무 심각하고 폐 질환이 심각해서 마취를 못할 조건이면 수술받기 어렵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안 되고요. 예를 들어 뭐 더 심각한 암, 췌장암이나 뭐 이런 더 심각한 암이 있는데 갑상선암을 치료하겠다 들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독성이 심한 암을 먼저 치료를 해야지. 그래서 그런 조건이 맞아야 되고요. 자, 그래서 젊은 환자층은 일본에서도 될 수 있으면 수술해라라고 합니다. 앞으로 오래 살아야 되고 젊으면 이상하게 좀 이렇게 대사가 뭐 신진대사가 활발한지 뭐랄까 활성화가 높은지 설명은 좀 애매하지만 암이 조금 더 빨리 자라는 것 같다라는 보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희한한 일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젊은 사람들은 수술 안 받고 싶어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빨리 수술 받고 싶어요. 좀 이상한 현상인데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능동적 감시를 할 때 20대다, 자신이 30대다 이러면 수술해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수술하라고 권합니다. 암이 얼마나 빨리 자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고 또 이제 지켜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이제 지켜보는데 능동적 감시라 그랬어요. 뭔가 감시를 해야 되겠어요. 근데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나는 해방이야. 병원도 안 가. 이러고 안 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요. 능동적 감시는 감시를 철저하게 하라, 적극적으로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초음파를 봅니다. 처음엔 한 6개월 간격으로 봐서 안 자라고 있어야 돼요. 자라지 않고 계속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변화가 생긴다면 어느 정도 변화를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제 제가 이제 그 논문에 나온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이제 이 직경만 잰 게 아니라 그 종양의 볼륨, 부피를 중요시, 이게 정말 중요한 건 부피니까요. 여기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저 빨간 조 네모 칸안에 2cm짜리의 직경의 암이 2.5cm가 됐을 때 부피는 어떻게 변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2배 가까이 변한 거예요. 5mm 정도의 차이지만 우리가 이제 지켜보는 건 1cm 미만짜리의 암을 지켜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초음파에서 구별이 될 수 있는 최소의 크기 변화는 2mm라고 했습니다. 그럼 2mm가 변했을 때 어떻게 부피가 변하는지를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부피는 이제 대략 2.14배 커졌어요. 2mm 차이는 실제로 우리가 초음파를 보면 이건 오차 범위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재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좀 길게 재고 어떤 사람은 좀 짧게 재는 이런 오차 범위일 수도 있는데 그 정도의 차이가 저런 심각한 문제, 심각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런 능동적 감시 프로그램에 있더라도 탈락하게 되는, 그래서 빨리 수술로 가야 되는 변화는 초음파에서 검사했을 때 2mm 이상의 크기 증가가 있으면 수술로 갑니다. 그래서 주의해야겠죠. 이제 내 돈 줘놓으면 안 되겠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수술은 다 조그맣게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큰 수술을 하는 의사입니다. 진행이 많이 됐을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범위의 수술을 해야 되죠. 이제 부작용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부작용은 하이 볼륨 서전이라고 돼 있는 그 경험이 이제 한 해 100개 이상을 하는 의사들도
미국에서는 7.5% 정도의 부작용 발생 확률이 있어요. 이제 굉장히 민감한 부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렇지는 않고요. 대략 전체적으로 봤을 때 2 내지 3%의 부작용 확률이 있어서 한국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의료나 수술에 관해서는 특히 의료 시스템은 저는 한국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임파선 전이 같은 것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수술 중에 임파선 전이 판단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파선에 대한 검사는 우리가 아까 그 세침 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세침 검사는 갑상선에서는 굉장히 정확해요. 정확도가 높은데 임파선에 대해서는 세침 검사를 했을 때 정확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의심스럽게 생겼는데 세포를 뽑았는데 암이 아니라고 할 때는 수술하면서 그걸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전문가랑 상의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술 전에 의사가 이렇게 하겠어요 라고 했는데 수술하고 났더니 결과가 달라졌어요. 다시 합시다.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보통은 수술은 굉장히 이제 그 전에 검사한 것들이 굉장히 잘 맞아요. 잘 맞는데 지금 여기 보면 세침 흡입을 했을 때 저기 카테고리 5번, 6번, 4번 이렇게 있는데 이건 수술하는 카테고리거든요. 자, 6번은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암이니까 수술하면 되죠. 근데 암 의심. 도대체 암이면 암이지 암 의심은 도대체 뭐야? 이제 이런 말도 있죠. 근데 저거는 저 정도 60에서 75% 정도 확률이 있다는 거고 그냥 수술하면 처음엔 암 의심이다가 암이라고 나올 수 있고 암이 아니라고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포성 종양은 한 15 내지 30% 정도 암 확률이 있는데 수술을 해야죠. 근데 이제 여포성 종양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저런 걸 우리가 수술 중에 조사하는 게 동결 절편 검사라 그래서 보통 조직 검사가 한 7일, 10일 걸리잖아요. 그게 그렇게 걸리는 건 이유가 있어요. 슬라이드는 그냥 보면 되는데 포르말린에 넣어서 굳혀줘야 그리고 깎아서 특수염색을 해야지 진단이 됩니다. 근데 그 과정 없이 수술 중에는 액체 질소에 담가서 확 깎아서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근데 정확도가 한 98% 정도 되는 정확한 검사예요. 근데 98% 100은 아니죠? 100명 하면 꼭 2명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깨고 나서 수술 중에 우리가 암이라고 하면 수술을 더 진행을 해요. 근데 암이 아닙니다. 그럼 오케이 딱 닫고 환자를 깨우고 이제 했는데 10일 후에 왜 오세요? 왜 왔는데 암이에요. 수술 다시 합시다. 억장 무너지죠. 근데 이제 그런 일도 생길 수 있고 현대 과학의 한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술 결정을 할 때 성별 나이 혹시 영향을 주지 않는가? 갑상선암은 독특한 암입니다. 이게 그 남성일 때 좀 더 공격적이고 나이가 많을 때 공격적인 암이에요. 근데 다른 암하고 완전히 정반대죠. 다른 암들은 뭐 20대 발생되면 치명적이에요.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오히려 반대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결정할 것들이 좀 있어요. 오히려 임신을 유지해서 출산하고 나서 수술을 해도 크게 예후에는 다름이 없더라라는 데이터를 확보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임신을 유지하고 초유 정도까지는 먹이고 와서 수술 스케줄을 잡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렇게 시간을 좀 보내고 나면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수술보다 조금 더 큰 수술을 받는 경향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기를 위해서 그리고 엄마에게도 가장 이제 유리한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했던 거죠. 그래서 그거는 좀 여러 가지 따져야 되지만 임신 자체로 우리가 이제 임신을 중절한다든지 이런 일로 고통을 받을 필요는 없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수술 후의 관리는 어떻게 할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이 독특한 암이라고도 불리는 이 갑상선 암에 대해서 잘 알아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방청객 어머님께서 질문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질문 받아볼까요? 네네. 네. 저희 갑상선 수술 후에 부작용은 없나요? 목소리가 변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게 궁금합니다. 중요한 질문이에요. 근데 어떤 수술이건 부작용이 없는 수술은 없죠. 근데 이제 여기는 굉장히 민감한 조직들이 많은 부위여서 목소리가 변성이 올 수도 있는데요. 목소리 신경을 우리가 이제 잘랐거나 잘라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세포가 그 위에 얹혀져서 도저히 살려낼 수가 없을 때 자르고 뭐 이어붙이는 수술도 하고 성대 교정하는 수술도 하긴 하는데
그런 일이 생기면 완전히 허스키한 목소리가 돼요. 이런 목소리가 되는데 이제 성대 교정 수술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힘들어요. 목소리 발성이 힘든데 딴 사람이 뭐 글쎄 뭐 별로 변한 건 모르겠네 할 정도까지 만들어 놓을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일이 없어도 목소리 변성은 좀 옵니다. 네. 발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이렇게 목소리 쓰시는 분들이나 성우분들, 가수분들은 잘 아는데 신경만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근육을 다 쓰는 거예요. 목의 근육도 쓰는데 여기가 유착이 오기 때문에 높은 음을 올라갈 때 턱 맞히는 느낌으로 낮은 음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고음불가 저음불가가 음역대가 좁아져서 그런 분들 많아요. 난 노래를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사람인데 노래가 안 된다. 근데 그건 시간이 지나면 많이 좋아집니다. 근데 100%로 좋아지진 않아요. 이제 이건 문제가 이제 수술 안 한 게 될 수는 없죠. 흉터 조직은 어쨌든 있기 때문에. 저는 희한하게 이제 이렇게 성악가도 꽤 많이 수술했고 가수도 꽤 많고 목사님들도 많고 뭐 선생님들 이렇게 목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6개월은 힘듭니다. 그래서 6개월은 좀 쉬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행히 제가 수술했던 분들은 지금 다 노래하시는 분은 노래하고 설교하시는 분은 설교하고 강의하시는 분은 강의해서 저는 좀 행복한 의사인데 이런 위험도는 언제나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아니 이 질문은 저도 사실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쓰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질문인데요. 또 시청자분들께서도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였으면 좋을 한 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여기에 방점을 찍고 싶은 거는 치료는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은데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는 경우는 임신도 있다 그랬고 사이즈가 너무 작을 땐 기다릴 수 있는데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정확하게 이 구분을 해서 정책을 정해야지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 앞으로 능동적 감시 프로그램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오히려 가서 초음파 검사도 하고 혹시나 놓쳐지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게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연도 기다려지는데요. 어떤 주제인가요? 이제 수술하고 난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다음 강연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